삼성전자가 실적 급락을 벗어나 지난 3분기 매출 60조 원에 복귀했습니다. 호황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주력 제품인 D램의 업황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5년으로 한정된 빚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던 금융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만들게 하고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회기, 부산 대평동 등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76곳이 선정됐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연구개발단지나 해양산업혁신기지로 개발되는 등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90%가 선택한다는 발코니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별로 비용 차이가 4배까지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도 가격이 달랐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이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실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아직 부진에서 탈출하진 못했지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에서 선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잠정 실적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60조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직전인 2분기와 비교하면 10.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1년 전보다는 56% 급감했지만 직전 2분기보다는 16.7%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당초 시장 전망치를 조금 웃돈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등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소형 OLED 등 디스플레이 사업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직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회복을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위험 요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수출이에요. 최대 수요처는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품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작아지고 일각에서는 반도체 부문은 4분기까지도 주춤하다 내년에야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거란 뜻일까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삼성전자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동안의 실적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한 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원대에 머물렀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스마트폰 경쟁 심화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 3분기에는 한일 외교 갈등에 따른 공급망이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비 이익이 개선되면서 이 바닥이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앞으로 반등할 거라 이렇게 확신하기도 좀 이른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분기 깜짝 실적은 갤럭시 노트 10과 소형 OLED의 판매 호조 덕분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반등 여부를 알 수 있는 열쇠는
반도체가 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이 반도체 부분이 40%, 스마트폰 부분이 40%, 가전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익은 한때 반도체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D램 가격이 올 초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상승 전환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늘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계 반도체 업황이 회복 여부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 화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부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와 또 그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 회복의 여부는 내년쯤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채무자의 연체 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그동안 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빚을 진 사람, 이른바 채무자의 연체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런 관행으로 90일 이상 개인 연체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 명의 10%인 18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채권 연장에 관한 기준을 금융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정책 대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유인 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가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체 발생 이전이나 발생 초기에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협상 중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심사 결과를 일정 기한 내 결론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부과 방식 등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낙후된 지역 산업 기반을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70여 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로 심의가 진행돼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먼저 선정된 지역이 어딘지부터 짚어보죠. 네, 정부는 오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회기동, 경기 부천시 대산동, 부산 대평동 등 모두 76곳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22곳이 조기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추가로 결정된 건데요. 서울이 7곳, 인천 4곳, 경기 10곳으로 수도권이 전체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류 연구개발 거점으로 만들어 주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계해 이른바 바이오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양산업 혁신기지로 사용될 부산 영도구의 대평동과 경남 거제 고현동 등 중대규모 사업지 15곳이 선정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네, 주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업지 선정이 자칫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뉴딜 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받으면 발코니 확장은 필수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분양된 공공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조사해 보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도 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 먼저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짓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장으로 늘어나는 면적을 비용으로 나누면 3.3제곱미터당 233만 원입니다. 시흥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3.3제곱미터당 53만 원,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심지어 한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LH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A형은 확장비가 3.3제곱미터에 233만 원인데 55제곱미터 B형은 120만 원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하지만 입주자들은 사실상 필수 옵션인 발코니 확장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또 나름의 또 심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도 다를 것이고요. 매매가도 조금씩 달라요, 한 거하고. 그리고 또 약간 생활하는데 편의성도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LH는 아파트 모델별로 골조나 마감 공사 등의 차이가 있어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확장비가 적정한지 따져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긴 하지만 공공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집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도 공개하고 또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도 거칩니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민간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를 정하는 방식 같은 게 공공 아파트와 다른가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사와 건설사 모두 이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 즉 공짜로 주어지는 면적이라며 정확히 얼마나 면적이 늘어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장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내 집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또 여기에 따른 비용을 내가 내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정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이제 확정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서울의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10개 분양단지 확장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00만 원대도 있고 청량리 롯데캐슬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확장비가 있는 등 좀 가격차가 좀 있고요. 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과천에선 최대 2,600만 원까지 보시는 것처럼 확장비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공 아파트는 앞서 봤을 때 이 고무줄 같은 가격이 좀 문제였는데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왜 이 가격인지조차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분양가 통제가 되니까 옵션 가격이 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발코니 확장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심사를 받는데 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게 된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 보전 차원에서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런 추세가 심하다는 게 건설업계 관측인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분양가 갖다가 허브에서 워낙 주니까 대신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옵션 비용 같은 거 갖다가 왕창 올려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이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막을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신규 아파트 당첨자의 90%가량이 지금 발코니 확장을 선택을 하거든요. 사실상 필수 옵션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필수 옵션이 된 발코니 확장비도
사실상 분양가로 보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이 표준 공사비를 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합리적인 기준과 이 가격 같은 것들을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 얘기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이 13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보험료를 2중, 3중으로 낼까 하시겠지만 지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복 가입자가 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 가입자 138만 명 가운데 125만 명 정도는 직장이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단체 실손보험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중복 가입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또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개인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좀 보면 단체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한도도 낮은 경우가 많아서 훨씬 상품 구성이 좋은 개인 실손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 보장 한도 자체는 이 두 보험의 합산이 가능해서 병원비가 아주 크게 발생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실제 있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직장 단체 실손보험은 어차피 회사 돈으로 내는데 중복 가입해도 별로 손해볼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중복 지출된 보험료는 1,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애초에 단체 보험이 중복 보장 금지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새롭게 생긴 정책이 정작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단체와 개인 실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개인 실손을 잠깐 중지했다가 퇴직 후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엔 중지 기간이 수십 년씩이나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보험 상품이 없으면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개인 실손을 중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현금 입출금이나 결제할 때 직불카드 사용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은행 계좌에 직접 연동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은행마다 사용 방식이 다르고 가끔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이 직불카드들을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또 서로 호환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했다고 해서 하는페이라는 별칭도 붙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려면 플라스틱 직불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입출금을 할 수도 있는데 은행들 사이엔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직불카드도 은행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16곳의 은행들과 공동으로 직불카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연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하는페이로 불리우는 모바일 직불카드 서비스는 공동 앱에 여러 직불카드를 등록해 결제할 때마다 선택해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ATM 기기와 CD기에서도 이 공동 앱을 사용하면 은행 구분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제로페이는 그 직불 결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 페이 서비스고요. 모바일 직불 서비스는 페이도 있지만 은행권 공동으로 CDATM도 이용을 하고 현금 결제를 한 뒤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잔돈 처리 서비스도 부과됐습니다. 16개 은행과 주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사용은행과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밀수품을 이사 화물로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하려고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 시계 등 2천억 원이 넘는 밀수품이 적발됐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시계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비닐팩에는 비아그라가 가득 담겨 있고 박스에 포장된 담배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밀수품입니다. 가짜 비아그라가 180만 점, 가짜 명품 시계가 17,000점, 중국산 담배 13,500보루 등이 적발됐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밀수품을 들여온 조직은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정상 화물을 싣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숨겨서 들여오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서울 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와 함께 일제 단속을 벌여 밀수품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은 상표법과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 관리인 반출입 책임관리제, 세관의 이사화물 관리 감독 강화 등 이사화물을 가장한 밀수입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물품 밀수입 차단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고용장려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보조금을 받아가는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휠체어 제조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년여간 2억 원에 달하는 고용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95조 원에 불과했던 보조금 지급 사업 규모는 올해 125조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2만 건을 넘어 지난 한 해 적발된 규모의 2.8배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도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2억 원으로 돼 있는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중앙부처가 공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에 오르면 모든 국고 보조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이나 생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 원 내외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을 검찰 기소 시까지로 명확화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은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직업훈련생이 결석해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 훈련비를 챙긴 직업훈련기관도 적발하고 정도가 심한 11개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3조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수입이 줄었고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 영향이 컸는데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국세 수입은 20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지방 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 세수가 2조 5천 원 줄어든 게 가장 컸고 지난 8월에 근로자녀 장려금 2조 원이 조기 지급되면서 소득세 수입도 1조 6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6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 즉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의 비율이 71.1%로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천 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 요인이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지가 좀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8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7조 원으로 전달보다 5조 7천억 원이 늘었고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8월 말까지 222조 원으로 집행률 77.4%, 전년 대비 1.4%포인트 초과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응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까지 정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빠른 국산화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화수소 등은 예상보다 국산화 속도가 빨라 오히려 일본 기업이 거래선을 잃을까 조바심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감소율은 3.5%에 그친 반면 일본의 대한 수출은 8.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가시적인 피해가 더 크지만 아베 내각은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도 모든 책임을 우리나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판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 이전에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징수하는 돈으로 지난 2017년 말 기준 노후 경유차 435만 대가 대상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조합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 확장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합 측은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가 타다의 불법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0명 규모의 택시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은 12.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대기순환은 매우 원활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지났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좋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은 12도, 춘천의 경우 16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이 속초와 강릉 7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으로 올라와 도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동해안과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